얼마 전 사망한 노태우의 장례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5.18 학살 주범 중 한 명이자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자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러주는 것에 대한 찬반이 갈린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아직도 5.18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가 분명하게 이르지 못한 이유는 진상조사와 판결을 정치적인 것으로 끼워 맞추려는 프레임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권력을 잡게 되면 권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죄를 묻는 행위 자체를 이렇게 정치적인 쟁점인 양 오도하여 처벌을 피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남아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된 이재명의 생존 방식이 이러합니다.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묻어버리고 들춰내려는 움직임을 정치적인 공세, 탄압인 양 오도합니다. 권력자가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한들 권력자의 범죄에 대한 단죄를 정쟁으로 오도하는 건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를 호위하는 정치 세력, 언론이 함께 따라줘야 됩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의 민정당과 땡전 뉴스로 불리웠던 당시의 지상파, 조중동으로 불리웠던 당시의 어용 언론들이 군부 독재 세력을 호위했죠.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은 진보 보수로 양분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적합한 표현은 아마 민주 진보 진영이라 불리는 민주화 운동 세력과 수구 보수로 불리는 반민주화 군부 독재 세력일 것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대표 정당은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근본은 반민주화 군부 독재 세력과 싸워온 역사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죄악들 앞에서 민주당이 보이는 행태는 그들이 과거에 싸웠던 반민주화 군부 독재 세력과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근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다버렸습니다. 이재명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준다면 이재명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은 민주당과 언론을 참칭하는 정치 자영업자들의 비호 아래 묻혀버리거나 정치적인 공세일 뿐이라고 오도당할 것입니다. 설령 법정에 이재명을 세운다 해도 끔찍한 판결문을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1995년 서울중앙지검이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린 결정문처럼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라이브 TV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호구맨입니다. 예, 고라옹입니다. 예. 소개도 안 했는데 네.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역시 이 바닥에서 최고의 인싸다운 그런 면모를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주세요. 아니 뭐 보통 여기 앉으신 분이 몇 번 안 되지만은 다들 소개를 기다렸는데 예, 이제 고라옹님 출연하셨고 네. 그 다음에 한 분 더 계십니다. 한 번 더 계신데 지금 링장군 그린그린님 나오실 예정인데요.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요. 잠시 후에 나오실 겁니다. 지하철 타고 열심히 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을 소개해드리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친절한 이순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링장군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먼저 입 좀 풀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작은 민주당 대선 캠프가 드디어 이제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출범식을 가졌죠. 그놈의 원팀 거리들이 결국 그놈의 원팀 뭐 메머드급이라고 자칭하는 대선 캠프가 꾸려졌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이제 이낙연 캠프 쪽 의원들도 다들 참가를 하긴 이름은 걸어놓은 상태죠. 장군님 도착하셨습니다. 뭐 말씀드리는 중간에 이제 링 장군님 오셔가지고 잠시 인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각한 링 장군입니다. 다들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진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니, 뭐 먹고 살아야죠. 예, 먹고 사니즘이 일단 아니면 중요합니다. 먹고 사니즘 아니더라도 사실 뭐 저희가 무슨 출연료를 지급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맞아. 네, 뭐 늦으신다고 뭐 타박하고 그럴 것도 아유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제가 아닙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무료 봉사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두 분 모셨고요. 네. 다시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합시다. 네, 재능 기부. 열정 페이. 네, 그래서 사실 그 민주당
선거 대선 캠프 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용광로 선대위라고 불리는 그 용광로 선대위. 선대위. 네. 뭐 겉으로 보기에 용광로긴 하죠. 예. 근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모두가 선대위원장 막 이러는데 아무도 선대위원장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질 않죠 지금. 대놓고 말하자면 모두가 장이라는 건 아무도 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뭐 이재명으로 대선에 패배하게 되면 책임지기 싫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방송에서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지금 민주당이나 그러니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주류들의 어떤 의지나 아니면 송영길의 의지는 이재명 당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보고 있으면 당권 장악이 목표고 그걸로 정말 길게 가늘고 길게 살겠다. 아 이제 대권은 잡지 않더라도 당권만 잡아서 대권 어떻게든 뺏지만 달고. 뭐 아니면 이제 내각제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기가 대권을 노리고 싶어도 실제로 대권을 노리기는 힘들잖아요. 그만큼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은 내각제에서 총리가 되는 거는 친목질만 잘하면 가능한 일이니까 다수당 만들어 놓고 일본 자민당처럼 되는 거네요. 그럼. 짬밥 쌓고 친목질만 잘해 놓으면은 누구든 가능한 이야기니까 훨씬 접근하기가 쉽죠.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대통령은 그야말로 뭐 하늘이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한편으로 지금 이재명을 저렇게 어거지로 내세운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선대위 꾸려지는 것도 보면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다들 막 이재명 그러면은 뭐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굴었던 사람들 송영길도 그렇고 추미애도 그렇고 선뜻 나서질 않잖아요. 막상 지금 판 깔아주니까 자기가 총대 메고 제일 앞에 나서겠다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 용광로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이제 이낙연 후보님께서도 이제 한 말씀을 하셨어요. 연설을. 아, 네네네, 그러셨죠. 근데 이제 아주 정말 핵심이 되는 말씀을 하셨죠.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네.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을 고민정이 하는 걸 보면 별로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지 며칠 됐다고. 안 그래도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녹음 날짜 오늘 금요일이죠. 11월 네. 5일 금요일 오늘 그 국힘당에서 결국 그 윤석열로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로 결정이 됐죠. 결정되고 나가지고 그 진성준이 이제 트위터에 올린 거를 봤는데 예, 무슨 민심과 위반된 민심과 괴리된 뭐 국힘당 그런 식으로 비난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안 창피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내가 더 쪽팔려요. 뭐 이제 일단 이재명을 두고 전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느껴진 걸 제껴놓고라도 상대당의 어떤 선택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대고 민심과 괴리됐다라고 그렇게 지적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사실 너무 얕잡아 보는 거죠. 이게. 국민 앞에 겸손한 거랑 정확하게 반대되는 그쵸. 얘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 찍은 사람들도 국민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선택은 존중해야 돼요. 그거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동의가 안 될지 몰라도.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오늘 국민의힘 그 결과를 보면 알지만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좀 앞섰고, 네, 여론조사에서는 한 10% 정도 홍준표가 앞서고 예, 있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 당원 네. 투표에서 이제 윤석열이 앞서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당심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도 국민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민 앞에 겸손한다는 말은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투표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그- 그럼 네. 근데 거기 그 결과에 대고 토달아가지고 무슨 민심과 괴리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애초에 뭐 내로남불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내로남불인 면을 제껴놓고 봐도 되게 거만하다는 거죠. 겸손이 아니라. 네가 뭔데 민심을 함부로 재단을 하냐고. 진성준 네가 뭔데. 진성준 의원이 얼마나 겸손한지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네. 진성준, 유동규 정진상 통화, 압수수색 전 우연의 일치. 대단한 겸손. 그 진성준 의원은 좀 지역구 주민들 앞에나 좀 겸손하라고 하고 싶네요. 저런 말 야, 우연의 일치라니. 그 우연의 일치가 지금 몇 번이 겹치고 있습니까? 야,
말 같은 소리네 진짜. 코라옹 지역구가 진성준 아닙니까? 제가 더 쪽팔려요. 제가. 그 맨날 그 저기 다른 동네 가가지고 소리치고 그러지 말고 그 자기 동네 관리나 좀 잘하십시오. 뭡니까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앞으로 그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지역 사회에 물 관리를 좀 하도록 하십시오. 이거 근데 진성준부터 어떻게 먼저 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지역당원 토론회 때도 가가지고 한번 들이받았는데 저기 경북에 있는 박정희 뭐 따먹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왜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진성준이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니 얘기가 동네에서. 그렇게 나오면 또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예. 예, 그건 맞는데. 아니 그건 맞는데. 진성준이 헛소리한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자, 세시면은 이제부터 타겟을 박정희가 아닌 진성준으로 삼는 걸로 하고 진성준 하고 싶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용광로 선대위가 일단은 꾸려졌으니까 네. 뭐 당원으로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건 좋은데 좀 없는 얘기만 안 해도 될 얘기들 있잖아요. 뭐 무슨 노기명 선생님처럼 이기명 선생. 이기명 선생님 이기명 선생님처럼 뭐 무슨 저기 그런 진짜 인용하기 싫은. 그런 얘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무슨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무슨 뭐 결선 투표를 받으려고 했다 뭐 이런 네. 정말 확인하기 어려운. 믿기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 뭐 립서비스가 좀 과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떨지도 모르고. 설령 그런 얘기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런 얘기를 결국은 안 했잖아 결선 투표를. 결국은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인내가 없죠. 사실. 그런 말로 우리가 무슨 위안을 얻어가지고 이재명을 지지할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위안을 얻기에는 이재명이 너무 아무튼 너무 그러니까 너무 뭐 취향입니까? 저는 오히려 송영길이 쫄아가지고 결선 투표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떨이 맞았다고. 재떨이가 이렇게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걸 보고 쫄아서. 결선 투표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지사님 어떻게 결선 투표를 안 하는 게 낫겠죠? 이러고. 예. 이번에는 반대쪽 눈 찢어질까봐. 아니면 결선 투표 얘기 꺼냈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슬쩍 보던 책을 탁 덮었는데 베트남 여행기 이런 책이 책 표지에 막 베트남 지도 막 그려져 있고 그런 책을 탁 덮으면서 보여줬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군요. 다른 말 필요 없이 그냥 그 책 표지만 딱 보여주는 거지. 그냥 베트남 국기나 지도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자, 뭐 어쨌든 믿을 사람이 거의 없죠. 네.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서른 의원께서 아주 강단 있는 말씀을 하셨죠. 한마디만 짧게 던지고 가셨는데 후보들 다 고만고만해서 뭐 다 고만고만하게 장점하고 약점이 있다. 뭐 변별점이 별로 안 보인다. 근데 그런 저는 말씀하셨죠. 솔직히 이거를 서론위원 시를 좀 치자면 아니 뭐 이게 아니. 실내 칠 필요가 있는.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그 상대로 시를 좀 치자면 이거는 야당에 대한 극딜이다. 그렇잖아요, 사실. 야당에 대한 극딜이지.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차별점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야당은 정권을 교체해야 되는 입장이야. 그렇죠? 별로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예 끝까지 들어주세요. 근데 고만고만하다는 건 뭐야? 거기서 거기. 그렇죠? 거기서 거기라는 건 뭐야? 차별점이 없다는 거예요. 선뜻 그러니까 야당에 손을 들어줄 상황도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들이 서른 의원을 깐다면 그거는 야당을 깐 건데 왜 니들이 부들부들 하느냐. 설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개소리였어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네, 판단은 농담이었어요. 네. 아니요. 판단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예. 하실 겁니다. 이제 욕을 하실 거면 그냥 저한테 하시면 돼요. 여기 욕할 거 없어. 우리 방송 욕 붙은 적 없어. 아 그래요? 다 이렇게 좋으신 분들만 들으셔가지고. 그러면 욕이라도 좀 해주세요. 관심을 좀 가져줘. 이 서른 의원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나가지고 기자가 이제 일문일답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 답변도 상당히 좀 멋있었어요. 그냥 그 말 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표정을 봤냐라고 물으니까 답하신 게 모르겠다.
나는 원래 내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 아니 사실 봐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되게 원론적인 얘기거든 사실. 그렇죠. 뭐 겸손해야 된다는 것부터 모딩이 시작부터 끝까지 굉장히 그냥 원론적으로 딱 해야 될 말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요 질문 이어서 이제 한 질문 하나 더 던졌는데 앞으로 이제 선대위 회의에 계속 참여할 거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일 출장 간다. 남미 출장. 당장 남미 출장을 2주로 간다 이렇게 어우. 말씀하셨죠. 옆에 링 장군님이 계시지만은 서른 의원은 거의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아 되게 원팀 정신으로 꽉꽉 뭉쳤어. 어? 이걸 이재명 지지를 까면은 그거는 국힘당 세작인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거 까는 지지자들이. 아니 원팀 정신은 안 뭉쳐도 우리 당 의원 아냐. 우리 당 의원이면 원팀을 말하는 사람이면 까면 안 되죠. 아 원래 까면 안 되는구나. 네, 그럼 민주당 서원이 의원 형 까면은 이건 국힘당 세작인 거네. 민주당 의원이면 무조건 보호해야죠. 그럼. 윤미향도 지금 보호하는. 아유 윤미향도 지금 복당 수순 밟고 있다는데 서른이 형 보호 못할 게 뭐야?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 이 혼란한 이 와중에 정말 대장군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경선 뭐 국면부터 지금까지 쭉 통틀어 가지고 가장 큰 어떤 소득이라고 하면은 서른 의원의 재발견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서른 의원이 이제 그래도 같은 당이라고 이재명을 이제 사람 취급해 주신 거 아닌가. 어유 야당의 극딜 먹인 거라니까 이재명이랑 고만고만이라는 건 거의 무슨 야당이들 쓰레기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면은 서른 의원의 말을 깊이 새겨서 듣고 그럼 예? 뭔가 변화를 할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않지만 네. 서른 의원은 그 뭔가 기대를 하셔서 예, 뼈아픈 잠깐만. 덕담을 해주신 게 아닐까. 잠깐 사람이면이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대할 수가 없겠네. 사람이면 알아듣는다는 건 쟤들 중에 알아들을 그게 없네. 그러니까 이 원팀이니까 쓴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럼 아이 쓴소리는 잠깐만 이재명 적극적으로 야당에 극딜을 넣으신 거라니까. 이재명이랑 고만고만하다는 게 어떻게 이재명한테 쓴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의 야당에다가 쌍욕 날린 거야. 네네 알았습니다. 진정하시고요. 예. 아우 시끄러. 고라옹을 섭외하기 전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계획이 있거든요 항상. 네.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근데 항상 섭외하고 나면 후회를 해요. 귀 아파 죽겠어. 모니터 하는데 아니 내가 뭐 그렇다고 무슨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커요? 네, 그렇게 큽니다. 아 세상에. 네, 이것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실 겁니다. 네, 댓글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 잠깐 또 이야기를 해볼게.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지금 또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측이 이제 뭐 무슨 100만 원까지 줘야 된다 그런 소리를 지난주에 했었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그 김부겸 총리가 또 직접 나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재정 여력 없다고 무슨 뭐 센터 까면 뭐 돈 나오는 그런 구조인 줄 아냐고. 사실 세수라는 게 그 예산 짜면서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1조 2조 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무슨 100조씩 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러면 몇 조야? 50조? 그렇죠. 52조 예. 52조 들어가죠. 와. 이거를 무슨 수로 지금 한 번에 참 말이 안 나온다. 또 말이 안 나온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재명계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죠. 홍남기 부총리 손목 팔을 비틀어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또 공방이 오갔는데 이번 주에 또 11월 4일 날 또 무슨 캠프 고위 관계자 뭐 원내 의원 어쩌고 그러면서 이름 안 밝힌 사람은 또 이름 안 밝힌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는 자꾸 세수 여력 숨기려고 하는데 당은 안 속는다. 그 지금 센터 깐다는 소리야. 이거 뒤져서 아니, 나온 100원에 한 대 정부를 약탈하겠다는 수준이에요 거의. 그렇지. 그렇죠. 이거는 완벽하게 야당의 스탠스입니다. 그렇지. 아니 진짜 농담 삼아서 집권야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 집권야당도 아니고 그냥 야당이에요. 오죽하면은 진짜 국민의힘 의원 홍문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총리랑 정부 입장을 좀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말을 했을 정도예요. 아니 그동안 우리 대통령님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만큼 당이 단합을 보여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우리 명왕 공격당하실 때 당에서 이렇게 단합을 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냐고 하면
그 기간이 있긴 있었어. 이렇게까지만 단합이 그 정부랑 합을 잘 맞춘 적이 있긴 있었어요. 딱 반년. 아 맞아 예, 이낙연 그렇죠. 당대표 때. 이낙연 지도부 때가 진짜 유일하게 민주당이 여당다웠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진짜 입법 폭주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야당에서도 욕을 겁나 했죠. 아유, 거의 어. 그때 이를 갈았을 거야. 내가 보면은 내가 보기에 그때 아마 국힘당 애들 아마 거의 뭐 이빨 몇 개 빠졌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심지어 뭐 이명박 때 옛날 그 한나라당 애들처럼 날치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명분 딱딱 쌓아가면서 하다가 들어줄 만큼 들어줬어 하고 바로 그냥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렇죠. 절차 다 밟고. 차라리 날치기를 했으면 걔들이 따질 소지라도 있어요. 따지지도 못해. 왜? 들어줄 거 다 들어줬거든. 그럼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이 이재명 캠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측에서는 뭐 팔 비튼다 경제부총리 이제 팔 비튼다 소리도 했었고 좀 센터 가서 100원 나오면 한 대 이 소리까지 하고 있는 마당인데 이거는 반정부질 단합이잖아요. 근데 정작 이제 그렇죠. 그 지난 2일에 보면은 정부가 국고채 일부를 갑자기 조기에 갚았다는 기사가 떴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국채가 더 많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생기니까 금리가 확 뛰거든요. 일시적으로. 이제 그걸 방어를 하려고 그 올해 이제 추가로 거친 세수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빚 갚는데. 국채 일부를 조기 상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아니고 지금 만기 돌아서 상환한 게 아니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근거 없었던 게 아니고 대통령님이 이미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 25일 날 10월 25일 날 그 국회에 가서 이제 시정연설을 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 일부를 국가 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가지고 이제 갚았기 때문에 사실은 갑작스러운 게 아닌데 이제 이 기사 쓴 기자는 그 대통령이 말씀을 코로 귓등으로 흘려들었는지 갑작스럽더라고 이렇게 기사를 내긴 했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상될 가능성이 크니까 국고채 일부를 조기 상환해가지고 이제 그 인상폭을 낮추겠다 그런 의도로 지금 금리를 방어한 셈이거든요. 국채 일부를 이제 조기 상환해가지고 그 돈이 이렇게 다 쓰임새가 있는데 무슨 팔비 틀어가지고 무슨 돈을 뽑아내네 무슨 센터 가서 100원 나오면 100원에 한 대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은 금리가 확 뛴단 말입니다. 금리 확 뛰면은 당장에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 좆되는 거죠. 저도 대출 많아요. 그렇죠. 뭐 곡소리 이거 나는 거지. 곡소리 바로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이제 바로 국채가 이제 뛰면은 그만큼 금리 인상의 압력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시중금리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이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금리 인상될 거라는 이 이야기 때문에 지금 신규 대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계속 은행에서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대출이 좀 많기도 하고 네, 많이 풀리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던 대출들 이제 만기 연장해주고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네. 은행도 뭐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해도 재정 여력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펑펑 쓰면 좆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근데 무슨 최백은 같은 그런 전공자도 아닌 어디서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엄마가 홀어머니께서 시장 다니면서 그 쌈짓돈 이제 벌어가지고 쌈짓돈 모아가지고 이거를 잘 이제 나중에 생활비 쓰려고 모아놨더니 이재명 같은 아들이 그거 어떻게 쏙 빼먹으려고 호시탐탐 놀리는 그런 페류나 같은 모습. 난 그거밖에 안 보여요 진짜로. 돌아온 탕아. 돌아온 탕화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탕화야.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좀 일 때문에 여기저기를 좀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좀 접할 일이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 민심 대장정. 뭐 거의 그런 수준이 됐어요. 이상하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많이 듣게 됐어요.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뭐 정치적 성향을 따져가면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일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니까. 근데 다 이재명 욕을 해요. 이재명 욕을 하고 그
지원금 더 준다는 소리에 미친 새끼라고 돈 풀어가지고 선거 뛰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줘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지금 또 100만 원 푼다 그러면 진짜 이 돈 받고 찍어달라는 거냐 그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모멸감 느낄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진성준 의원 잘 들으세요. 네. 민심 잘 들으십시오. 이 얘기 좀 들어. 지금 이게 마지막 카드 아닌가요? 이재명의. 거의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선심적으로 돈 푸는 게. 저번 총선 때도 마지막 카드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카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원툴이에요, 이재명. 원툴. 원툴. 맞는 키야 맞는 키. 원툴은 아니지. 카드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있잖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튼 이 세수를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계속 공방이 이어지는데 이미 대통령님 말씀도 나왔고 그다음에 기재부에서 지금 재정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무슨 여력이 있네 없네 그걸 따져가면서 또 뭐 팔을 비트네 안 비트네 그러면서 뭐 1, 2조 들어갈 일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리 걔들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려면은 못 들어가도 몇십조는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100만 원 안 준다고 해도 뭐 50만 원을 주든 25만 원을 주든 몇십조 단위로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죠. 참, 언제까지 대놓고 이렇게 금권선거 짓을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계속 해댈 건지 참 환장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은 당이 타락한 가장 대표적인 증거예요 이게. 홍남기 부총리가 그 예결특위에서 재난지원금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거를 보면 이 정부의 기조가 그대로 딱 드러나거든요. 기도 안 차죠. 손실 보상이 이제 10월 27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네. 지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네. 손실 보상이 일단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 1순위고 그 다음에 이게 불충분해서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정부에서는 손실 보상이 안 되는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그렇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 구제받지 못하는 직종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짚어볼게.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했느냐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뭐 유럽이나 미국처럼 완전히 봉쇄를 하지 않고 네. 우리는 계속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일도 할 수 했죠. 있고 움직여가면서 코로나를 대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특정 업종에 집중돼서 타격을 받은 곳이 있고 그 외에 웬만히 타격 없이 그냥 똑같이 굴러간 업무가 정상적으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똑같이 다 줄 필요가 없어. 피해를 입은 쪽에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게 맞죠, 사실. 그렇죠. 그게 효율적인 거고 그게 정확한 거고 그리고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게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죠. 피해를 본 사람한테 지원을 주는 게 그게 옳은 거지. 사실. 그럼요. 그렇죠. 아픈 사람을 치료를 해야지 안 아픈 사람한테 뭐하러 치료를 해요? 아니 체력이 만땅인데 힐을 100날을 넣으면 뭐하냐고. 그게 체력이 차겠냐고.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 그치. 저희 업종에 계신 저희 이제 같은 업종에 계신 분 네. 한 분은 워낙 매출이 커요. 네. 네. 근데 그분은 타격이 없었어요. 매출이 음. 워낙 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정도로 잘 굴러가는데 이제 또 미국 진출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명암이 있거든요. 명함이 있죠. 네. 네. 안 되는 데는 뭐 안타까운 거고. 그럼 그런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잘 되는 쪽은 잘 나가니까 해줄 필요가 없는데 그분은 뭐 차도 뭐 좋은 거 끌고 다니시고 유학 자녀들 이제 유학 보낸다고 이제 얼마 전에도 미국 다녀오셨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는 진짜 지원이 필요가 이재명 없는데? 되는 게 싫으실 것 같네요. 그쵸. 그분은 원래 싫어해요. 그렇게 예. 그분을 되게 싫어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식분 이제 유학을 보낸 다음에 이재명이 이렇게 돈 막 뿌리면 환율 큰일 나거든요. 불쌍하지. 그러면 지금도 유학비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도 이재명 하면은 치를 떨어요. 치를. 저희가 비슷하시군요. 그리고 물가 오르는 게 다 체감이 되잖아요. 또 여자들이다 보니까 네네. 슈퍼만 가더라도 그 장만 보러 가더라도 너무 차이가 진짜 작년 이맘때쯤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냥 미국 보면 돼요. 미국 지원금 팍팍 뿌렸다가 그나마 거기도 고소득자들은 빼고 했는데 워낙 그 뿌린 돈이 많아가지고 거기 물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아무튼 이 재난지원금 가지고 제발 좀 더 이상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겠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은 절대 안 해주죠. 그죠? 민주당이. 네. 지금의 민주당은. 이야 독하다 독해. 이래도 탈당을 하네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이재명 이야기 하나만 해봅시다. 또 이제 어제 이야기인데, 어제가 아니고 그제 이제 옆동 박람회인가 거기 가가지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또 뭐 네, 그렇죠. 3일 그러니까 만화의 날 기념해가지고 네, 논란이 있었죠. 만화의 날 가가지고 만화 관련해서 논란을 어딜 가든 논란을 자, 한 가지 저기 고라운께 물어봅시다. 예 누나라는 단어에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 친누나예요? 아니면 그냥 동네 친한 누나예요? 그냥 누나. 누나? 네. 왜 연상 좋아하잖아. 아 그렇긴 한데 누나라고만 연상 하면은 킬러잖아. 아니 잠깐만 얘기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주시고요. 아니 얘기를 그렇게 몰고 가지 말아주시고요. 그 누나라고 하면 그 남동생 그 친누나는 배제하고 그냥 누나 뭐 그냥 잘 해주는 그러니까 좀 잘 대해주는 나를 잘 해주는 애서 살짝 이상한 느낌이 아니.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신의 그 변태적인 상상력이 아무튼 그래요. 되게 뭔가 좀 친절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어떤 성적 판타지적인 느낌은 전혀 없다. 하기야 박정희한테 판타지가 있는 분이 누나한테 판타지가 있을 리가 없지. 그렇죠. 아니 제 주변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했습니다. 그럼요. 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네. 차라리 이재명한테 판타지가 있냐 없냐 해주세요. 네, 됐고요. 아무튼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이제 그 작품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 제목을 보고 이재명이 이제 한마디 한 게 이제 논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날 처음에 했던 얘기가 제목이 화끈해? 화끈한데요라고 이제 화끈하다고 한 건지 화끈다고 한 건지 그러니까 그 둘 다 이상해. 워딩을 들어보면은 저는 화끈하다고 말한 거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제목이 화끈하네요라고 얘기했다고. 사실 확 끌리네요라는 말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어색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렇죠. 영상이 남아 있. 그러니까 영상을 내렸는데 이제 영상 받아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거기 그 영상에 의하면은 화끈한데요. 그러니까 화끈한데요에 저도 근데 가깝다고 그거를 보는데. 민주당에서 확 끄는데요로 예, 확 끄는데요로 이제 예. 둘 다 이상해요. 근데 변명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둘 다 이상한데 이제 확 끄는데요가 그나마 좀 덜 이상하죠. 덜 이상하다고 민주당에서는 생각할지 모르겠어. 근데 일반인 시각에서 보자면 아니 뭔 차이야? 물론 이런 그 저기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그런 이 제목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는 제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지 같은 회사 누나인가? 뭔가 사무실에 그치. 있는 누나다. 회사 동기인데 누나인 건가? 그 정도 뉘앙스밖에 안 느껴져요? 사실 좀 저는 작가가 약간 의도하고 제목을 이렇게 지은 거 아닌가. 그쵸. 그 음란마귀 생각이- 끼고 보면은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 이런 문화도 그렇게 있으니까. 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그거를 좀 일반인 필터로 보자고요. 우리가. 그거를 오피스 와이프라는 게 있어도 그거를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어필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일반인의 경우는 오피스 와이프고 뭐고 그냥 어떻게 그거를 느꼈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걸 공적인 자리에서 그거를 얼굴색이 변하면서까지 그렇게 좋아하면은 나는 너무 그거를 그거 딱 보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더라고 이재명이. 안 그래요? 아 그래? 어. 그 정도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누나 딱 하면서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요즘에 누나 생각이 났겠죠. 요즘에 총기가 아유. 좀 총기가 흐려졌잖아요. 안 그래도 눈에 그게 없었어 요즘. 생기가 사라져가고 있던 눈빛에 저놈의 눈에 생기가 돌아온다. 생기가 확 돌더라고요. 이 그 성인물 그 어떤 장명도 이렇게 나름의 유행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아 그렇죠. 네네. 이 오피스 누나 이야기를 만약에 성인물 제목이라고 놓고 보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그런 장면 센스라고 보고 맞아, 올드한죠. 누나 어쩌고 하는 게 사실 그렇긴 야. 하죠. 언니네 이발관 알아요? 밴드잖아요. 밴드죠. 네. 그게 일본 야동 제목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렇구나. 70년대 로망 포르노 제목인가 그래요. 아, 진짜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구나. 우리는 언니네 이발관 그럼 그 밴드 이름을 제껴놓고 봐도 이게 야동 어떤 음란물의 제목일 거라고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예, 예. 그걸 보고 누가 그걸 생각해요? 이 오피스 누나도 오피스 누나 뒤에 뭘 붙였냐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기 뭐야 성인 영화식으로 하면 뭐 오피스 누나의 뭐 짧은 치마 그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고 하면은 이야기의 방점이 찍히기 때문에 이게 요즘 어떤 유행에 따르면은 이거를 어떤 음란물 그러니까 성인물의 제목으로 보기엔 좀 애매해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처음에 오피스 누나라는 그 단어만 보고 그냥 제목이 오피스 누나인가 싶어가지고 오피스 누나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성적인 그런 이제 중의적인 그런 의미로 말 그대로 떡밥을 던진 거지. 떡밥을 던진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제가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 그 오피스 누나라는 성적인 판타지가 이렇게 생길 만한 그런 그 단어를 약간 음란마귀가 거치는. 예, 이야기를 뒤에 붙여가지고 의도적으로 그 희석시키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사무실 누나 이야기라고 하려니까 좀 제목이 너무 촌스럽고 근데 오피스 누나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거 좀 거시기 한데 에러물 같아 보이는데 그런 느낌이 드니까 뒤에 이야기를 일부러 붙였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재명은 그러니까 저는 이 제목을 봤을 때 이야기의 방점이 찍혔는데 이재명은 오피스 누나의 방점이 찍힌 거예요. 누나의 방점이 찍혔구나. 예, 오피스 누나의 방점이 찍힌 거지. 그냥 떡밥을 그냥 물어버린 것이지. 아 이게 네. 오피스 누나 이야기예요? 예, 원래 제목. 풀 워딩은 예. 오피스 누나의 이야기. 그러면 아, 앞만 봐도 음. 약간 일상물 이런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런 거에 그러니까 네. 그 실제 내용도 그 뭐 사무실에서 이제 연상 누나랑 이제 알게 돼가지고 남자 주인공이 이제 뭐 교류를 하면서 성장이 가는 성장물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가. 근데 이게 이런 보면은 거는 근데 실화랑도 사실 어찌 보면은 되게 뭐 실화를 바탕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 이게 감정의 조절이 안 되고 필터링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툭툭 다 튀어나오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건 맞는 거죠? 아니요. 생각이 그쪽으로 박혀 있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걸 보통 일단 사람들의 그런 예의범절하고는 좀 많이 그러니까 예의범절하고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나 예의범절 같은 거하고는 굉장히 공적인 자리에서 그래도 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거에 대한 중심이 없다라고 그래야 되나? 아 그러니까 한 줄로 요약하자면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과는 다르다. 일반인과는 전혀 다르고 절대 그 자리에는 있어서도 안 될 사람이었다. 시장이든 공직자든. 그렇죠. 그러니까 커먼 센스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죠. 예, 맞아요. 정말 말 그대로 사고방식 자체가 일반인과는 다른 그런 종류의. 하지만 그 점에서는 고라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왜요? 갑자기 또 얘기가 왜 그렇게 알몬 박정희. 여기까지 얘기하죠 저희. 이 오피스 누나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이 제목이 뭐 확 끌리는데요라고 이제 변명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 날 이제 어제 선정성. 또 제차에 이제 제차 또 방어 논리를 합치고 나온 게 그러니까 제목의 선정성을 문제 제기한 것이다. 아니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를 까는 거잖아. 그치. 이 여기에서 자기가- 또 이재명 그 성향 특유의 행동 양식이 드러나는데 남탓. 그치 악마화하거든요 이게 사실. 작가를 그냥 네가 제목을 그렇게 지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작가를 악마화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 다시 해보면 오피스 누나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전혀 제가 보기엔 뉘앙스가 달라지고 애초에 선정성을 논할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게 그치. 되고 그냥 거기서 만약에 또다시 이야기를 붙이면서도 조금이라도 성적인 느낌을 그러니까 성적인 쪽으로 약간 떡밥을 던지려고 했으면은 제목을 오피스 누나와의 이야기라고 했을 거예요. 잠깐만 근데 사실 그렇게 해도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오피스 누나와의 이야기 그러면 누나와의
누나와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좀 더 이야기가 뉘앙스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 수도 제목이 있긴 오피스 누나도 아니고 네. 오피스 누나 이야기다. 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이게- 오피스 누나의 이야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남자 고교생의 일상 이런 거 있어요. 제목이 그거야. 뭐 그런 네. 그런 식의 제목 정말 많죠. 그런 느낌이야. 갑자기 확 오는 게 일상놀이야? 그러니까 덤덤해지잖아요. 네, 그냥 뒤에 이야기라는 걸 붙이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덤덤해지는데 이걸 또 선정성 문제. 아니 자기 안에 음란마귀가 있는 걸 왜 그렇죠. 남 탓을 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트윗에 썼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선정성 문제제기 한다는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대가리 속에 섹스만 찬 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나 진짜 그렇죠. 나 솔직히 네. 오피스 누나까지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했는데 야 음란마귀가 많이 끼긴 했구나 했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오피스 누나의 이야기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 선정성이 나오냐 이 등신아. 아니 작가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진짜. 실제로 그래서 작가가 쌍욕해도 무죄예요 이건. 실제로 지금 그래서 이 웹툰 작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 웹툰 그 게시판에 지금 댓글란에 댓글란이 지금 거의 전쟁터가 돼 버려가지고 웹툰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안 올라오고 이 이재명 발언 가지고 계속 공방이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조롱도 네, 지금. 그러니까 그 실드든 조롱이든 이재명과 관련된 그런 그러니까- 얘기가 계속 오간다는. 이재명 지지자들은 작가가 문제다라고 그치.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미친 거지. 작가가 문제가 이제 왜 제목을 그렇게 지었느냐. 그러니까 제목을 그럼 어떻게 지어야 돼? 이 웹툰 1화의 댓글을 보면은 이제 이 제목 가지고 몇 명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뭐 이렇게 성인물 아니었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들만 소리에는 있을 만한데 또 와가지고 봐라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그냥 일반 사람입니까? 그거는 같이 음란막이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 1화에 댓글 단 사람들이 대통령 출마했습니까? 아니잖아. 대통령 출마는커녕 공직자도 아니고 선출직 자체가 아니야. 대통령 출마했다는 사람이 일반인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봐가지고 뭐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하는 게 합당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리고 제가 그 행사 관련해서 본 다른 영상도 있는데 네. 그쪽 작가들이 이재명 캐리커처를 그려서 아, 했단 예. 말이에요. 아, 네, 네네네. 그거를 두고 되게 막 뭐 자기 눈 잡고 네, 뭐 눈 잡고 못생긴 좀 건 이쁘게 그려주지. 예, 못생긴 건 보고싶다는 식으로 네. 얘기했죠. 되게 무례한 거거든요, 그게. 무례하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것이지. 그냥 그거를 그리려고 든 노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아예 없는 거고 사실 봤어. 그래서 얼마나 그지같이 그린 건가. 비주얼을 딱 봤는데 똑같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미화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딱 이거 보고 이 정도면은 그냥 아니 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에요? 주인공 옆에 약간 깐죽깐죽 되는데 되게 그 기분 나쁘게 깐죽대는 거 말고 좀 웃기면서 자폭하는 그런 캐릭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오히려. 그림에서는 사악함을 그치, 좀 사악함이 없어. 빼줬는데요. 그럼 귀엽잖아. 그냥 캐리커처. 지금 보실 수 좀 뭐 밉상이긴 촬영은 한데. 예. 그러니까 밉상이라도 완전히 막 저 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저 새끼 저거 이런 느낌이잖아요. 참 말 안 듣게 생겼다고 깐족대는. 이런 느낌. 저 깐돌이 새끼 응. 이런 느낌에서 이렇게 그려줬으면 저를 해야 돼. 그림 잘 그리시는구만. 그러니까 그리고 캐릭터도 오히려 호감가게 잘 살렸어요. 미화를 해서. 아니 뭐 그럼 테리우스처럼 그려달라는 거야 뭐야. 그건 자기를. 불가능해요. 캐리커처에서 이재명을 캐리커처로 테우루스처럼 그리라는 거는 캐리커처가 아니라도 불가능해요. 내가 이재명 씨는 이 작가한테 감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재명 씨 지금 이제 요즘 이제 대선 후보 활동을 하니까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닐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당신 얼굴을 그렇게까지 유심하게 봐준 사람은 당신 얼굴에 화장해주는 사람 위에는 이 작가밖에 없을 거예요. 이 한국 남자들 자기 못생긴 거 알아야 돼요. 아니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내 생각보다 내가 더 못생겼을 수도 있긴 있어. 더 잘생겼을 것 같진 않아. 근데 이재명은 거기에 이제 사람 그 관상은 안 믿고 인상은 믿거든요. 왜냐면 그 이제 인상이라는 게 얼굴 근육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자기 얼굴 특징을 잡아가지고 그려주는 게 쉬운 일인 줄 압니까? 어려워 그거. 아니 그- 캐리커처 잘 그리는 게 진짜 잘 그리는 거인 게 극화도 그렇고 뭐 좀 SG 캐릭터 이런 것도 그렇고 한데 캐리커처가 되게 어려워. 왜냐면 특징을 잡아내면서 순간적으로 그걸 극대화해야 되고. 캐치를 해야 그치?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건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순간적으로 집중을 네. 졸라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예.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이재명의 얼굴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그 작가예요. 세상 천지 모든 걸 다 외면하고 그것만 바라봐요. 네. 진짜 자기가 그리고 있는 그 피사체만.
당신 얼굴 그렇게 쳐다봐준 사람 세상에 몇 명 없어 이재명 씨. 그걸 알라고. 그러니까 이런 작가를 되게 무슨- 그쵸. 되게 무례를 저지른 그러니까 대놓고 결례를 정말 심하게 저지른 그냥 거죠. 그냥 그 뭐야 애써줘서 고맙다 그런 식으로 한마디면 설령 그림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게 나오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냥 뭐 이제 애써줘서 고맙다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버리면 될 그리고 일인데 기대랑 다른 게 못 그린 건 또 아니거든.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뭐 거기 대놓고 뭐 자기 못난 점만 부각시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참. 가서 그러면 본인이 거울 보고 직접 그러니까 그리세요. 사람한테 고마운 거를 몰라요. 아, 개념이 딱 개념 없다 이 네 글자 꺼오더라고요. 네. 개념 없네. 이 사람은 자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주사 아프게 놓으면 주사 아프게 났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 주사 맞고 치료된 거는 생각 안 하고 맞아. 이런 인간을 대선 후보로 뽑아놓고 원팀하라고 그러니 욕이 안 나옵니까? 아 이거 드립 한번 치고 싶다.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마. 아니 그거 넘어가자. 아니 그 넘어가자. 아 그래요? 예. 나 이명박 그 성대모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마. 하지 마. 네. 알았어. 참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봐도 결국은 성질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은. 인간 자체가 이렇게 패급인데 이걸 어디다 쓰라고 지금 패급도 이런 개패급을 내가 세상 살다 우리 보고 살 진짜- 찍으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찍겠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지지자 분들이 너는 찍으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해서 그 간곡한 부탁을 제가 차마 외면하지 그치, 못하고 우리는 어? 이재명이 되기 위해서는 똥파리가 밀면 안 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찍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아니 난 찍으려고 하는데 이재명 찍어 말어 했는데 너는 새끼야 찍으면 내 손에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분들이. 아니 근데 저는 육성으로도 들었어요. 명가원 앞에서 그 등산복 입은 아저씨께서 네. 아 찍지 말래? 찍지 마.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되게 큰절하고 간곡하게 싶었어. 부탁을 하시는 거야. 정말 격렬하게 부탁을 하셔서 나는 아 그렇다고 내가 죽은 사람 소원을 들어준다네 산 사람 소원 안 들어줘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빡치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이 짚어본 와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그럼 과연 반 이재명 운동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건 뭐 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고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각자가 생각했던 바를 한번 이야기해보자라는 취지로 오늘 사실 두 분을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어떤 관점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냐면은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서 갖는 자질, 그다음에 자격, 그다음에 경쟁력 이 세 가지 부분을 놓고 한번 일단 뭐 분석이라면 분석 아니면 그냥 각자가 생각하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이재명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이 자질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인성 능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설 만한 사람인가? 그러면 이야기를 해봅시다. 먼저 인성. 뭐 이번 주에 일어난 에피소드만으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지만 정말 자질이 없죠. 네. 예. 인성을 자질로 따지면 이재명은 진짜 이거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말아주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좀 보태서 저보다도 자질이 없어요. 사실입니다. 네. 맞아요. 맞아. 사실입니다. 정말. 모처럼 맞는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네. 아니 솔직히 제가 인성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인성이 좋은 편이 아닌데 그걸 감안하고 생각해도 이재명은 진짜 하자예요. 사악하지는 않잖아. 솔직히 사악하게 살려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장점을 찾아보려고 해도 장점이 없잖아요. 뭐가 있어? 장점 뭐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이게 왜냐면 본인이 말하던 추진력 없어. 추진력 보여준 적 없고요. 네. 추진력이 있긴 있죠. 이재명의 장점 친구비 받고 싶다. 친구비 팍팍 뿌리는 거. 부모님 친구비 한 번만 주십시오. 안 줄 거지? 그럼 깔 거야. 우린 친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한 10만 달이 유튜버 이상급이 되면은 모르겠는데. 자기 편으로 만든 포섭력? 그 포섭이 근데 이게 그 포섭이 정말 이 마음으로 우러나서 이 사람을 정말 따르고 싶다고 하는 그런 포섭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시적인 거잖아요. 사실 되게 한정 기한이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해서 권력이든 어떤 쩐이든
그렇죠. 그거를 또 만들어준 게 김어준이 크고. 김어준이 그거를 많이 만들어줬죠. 아 포장을 많이. 포장을 많이 오지게도 해줬으니까. 해줬지. 이동영하고. 이동영이 아니 김어준 사실, 혼자만의 힘은 아니고. 이동영이 진짜 이재명 포장하는 걸 거의 무슨 야 나는 자기 자식을 포장을 해도 그렇게 포장은 못할 거야. 이재희도 한 두세 번 출연시켰고. 예. 그렇죠? 아니 이재명 실드 친다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없는 것까지 지어가면서 깠던 게 이동영인데 그렇죠. 나는 그때 뭐- 이론 이동영 그냥 부모의 원수입니다. 나한테 노장만 이동영 실드 뭐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 우리 문프한테도 명왕도 그렇고 뭐 무슨 중국 얘기해가면서 아니 중국에서 홀대 받은 거 맞다고 하면서 그 홀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거. 이동영은 그 이전에도 이미 문재인 대통령 예 깠어요. 맞아 당대표 시절에도 무능한 당대표라고 했었는데 역대급으로 무능하다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20대 총선 명왕이 당대표가 아니셨으면 과연 그렇게 명왕이 그 저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치. 그 시스템 공천 아니었으면 20대 총선이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에요 민주당 배지가 제일 안 날아간 그 총선이에요. 이후에 20대 국회가 21대 국회 비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당시 자유한국당 배지가 17명인가 날아갈 때 민주당은 안 날아갔어요. 20대 국회에서. 그 불법 안 저지르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을 걸러냈다는 거지 잘. 최대한 잘 걸러냈고. 근데 이재명이 그걸 하겠냐고. 자 그러면 이재명이나 인간이 이제 어떠한 자질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 사실 이건 뭐 따로 뭐 그동안 너무 많이 노렸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사실은. 네. 자질이 없는 거는 길 가다가 KTX 타고 가다가 차창 너머로 봐도 자질이 없어요 이재명은. 무슨 뜻이죠? 자질 없다는 것밖에 못 알아듣겠는데요. 아 그러니까 진짜로 한 0.3초만 봐도 자질이 없다.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이 봐도 자질이 없는 정말. 게 보인다. 예, 그런 뜻이었군요. 60프레임짜리 초당 60프레임짜리 영상에서 1프레임만 봐도 자질이 없다. 네네네. 그리고 또 이재명이 뭐 성남시장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다는 것들 다 되돌아보면은 다른 지자체장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 오히려 다른 지자체에서 먼저 한 거. 먼저 한 것들, 뭐 무상교복이라던가. 그거 어디였어? 산후조리, 공공산후조리, 용인. 공공산후조리원도 예. 그렇고. 그거는 이제 또 이낙연 후보께서 예. 전남도지사 네. 시절에 하나 있긴 일찌감치. 있을 거예요. 그 무상생리대. 그것도 근데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그것도 그냥 현물이 아니라 지역화폐로 주는 거예요. 야,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바우처로 주는 게 맞다고 봐요. 바우처로 주는 게. 네. 그거 자체는 그 방법 자체는 나쁘진 않다. 네. 왜냐하면은 그 이제 다른 무슨- 거 살 수도 다른 거 살 있으니까. 수도 있고. 이제 또 다른 필요한 거. 아니 그리고 상리대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그치. 정해진 걸 주는 것보다는 그냥. 일괄적으로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음. 자기한테 맞는 걸 써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는 없네. 그러면. 근데 그 뭐야 그 또 낙전 수입도 잠깐만. 그러면 그걸 현금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요. 현금으로 주면 되죠. 응. 지역화폐로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상품권으로 줄 필요가. 다만 이제 근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명분이라고 제시하려면 할 수는 있는 게 예. 그러니까 생리대를 못 사는 학생한테 예. 현금을 줘버리면은 그 현금이 다른 쪽으로 유용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뭐 무슨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그러게. 몇만 원도 한 달에 몇만 원 정도 2, 3만 원 정도 2, 3만 원도 아니 하지만 벼룩에 간을 빼먹는 놈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잖아요. 아니 한 달에 10,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아니면은 정말 어려운 학생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녀 가장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걸 뭐 돈이나 아니면은 다른 것도 살 수 있는 상품권 같은 걸로 줘버리면은 뭐 동생들 과자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그거는 솔직히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꼭 필요한데 그동안에 그걸 안 사고도 버틴 학생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쓰는 것도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근데 현금으로 줬을 때 그게 우려된다는 건 지역상품권으로 줘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역 상품권이 아니라 바우처로. 바우처. 근데 그 전용으로만 남는 돈 쓸수 있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뺄 수도 없고
현물화되지도 않고 뭘로 다른 걸로 쥐어 합쳐서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쥐어짜내고 쥐어짜내서 나온 게 그나마 이거 하나인 거잖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나는 차라리 야. 10,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줘가지고 그냥 알아서 그 쓰라고 하게. 왜냐면은 그거 쓰고 동생들 나눠주고 그거 자기 선택이니까. 네, 뭐, 네, 그거는 일단은 뭐 의견이 갈릴 수 있죠. 네, 사실 뭐, 방법론이 다를 수가 있어서.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치,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게 그렇죠. 뭐 그나마 뭐 좀 잘한 축에 들어가는 쥐었다고 게 쥐었다더니 네. 나온 게 그나마도 의견이 그러니까 갈린 이런 거다. 이재명이 했다는 것 중에 제일 창의적인 게 그거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렇죠? 거의 정확히는 그렇죠. 네. 제일 창의적이고 그나마 쓸만한 거. 음. 그나마 쓸만한 거. 사람한테 끝이야? 도움이 되는 거. 더 없어요 진짜? 뭐 어떻게든 도움이 되긴 됐다. 그 정도로 말을 할 수는 있죠. 야 최대한 선회를 해줘야 도움이 되기는 했어. 이 정도야? 그 성남 공공의료원 개원한 게 언제죠 정확히? 이재명이 그렇게 광팔던 거. 그거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장 할 때 개원을 했고요. 그 성남 의료원 얘기를 하면은 네. 뭐 마치 그거랑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노태우 때 88 올림픽 했다고 88 올림픽 유치를 노태우가 한 건 아니잖아. 그건 또 전두환이 있거든 사실. 아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의료원도 유치는 전임이 했는데. 그러니까는 전부터 이제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남시장은 좀 잘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요. 네. 이제 시의회에서 네.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궤도에 올리고 나서 이제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이제 개원을 한 거죠. 뭐 그러면 그건 이재명의 업적은 아니다. 네네네. 그냥 그리고 어떻게 주워 먹은 보면 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성남이었던 시절에는 그 시립 의료원을 운영할 만큼의 재정이 안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분당이 커지면서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분당 생기고 나서 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이제 판교 이제 개발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남이 돈이 넘쳤죠. 그거를 이재명이 갑자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리고, 네. 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가 니네 돈 많으니까 다른 지자체하고도 나눠 써라. 네. 나눠 써라. 이렇게까지. 그럼 모라토리엄이 진짜 있었으면은 그게 뭐 박근혜가 한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나 이런 데서 돈 내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여력이 안 되니까. 그치, 우리의 503은 그걸 얘기할 지능이 없지. 지능이 없으니까. 금지산자지 사실상. 그거를 기재부에서 따졌을 거 아니에요. 돈 계산을 할 줄 아는 쪽에서 이제 그걸 계산해서 했겠죠. 니네는 이 정도의 여력이 그거는 모라토리엄이 아니잖아.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교부금 나눠 쓰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 단식한 거였죠. 네. 네, 맞아요. 단식이 그게 뭐 네. 자기가 이제 박근혜한테 탄압받았다. 뭐 지방 정부 뭐 탄압 뭐 이런 저기던데. 쥐가 밥 안 그냥, 먹어놓고서는 무슨 탄압은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그 내세우던 이유가 딴 거였는데 근데. 아니 그러니까 네. 명목상은 이제 자기는 탄압받았다. 네. 그 자기를 탄압하기 때문에 그 교부금을 이제 나눠 쓰라 한 거다. 그렇죠. 그때 그러면서 뭐 단식 전후 관계를 단식 바꾼 거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를 진영 논리로만 밀고 나가는 거지. 남 탓하고. 남탓 원툴. 그리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원툴이에요 원툴 진짜 보면은. 이재명은 그 성남시장 때 이제 그때 까졌잖아요. 그 석사 논문 표절한 거. 네. 이름도 가천대를 국정원이 했다 그랬어. 이름도 모르는 국정원에서 했다고. 국정원 씨. 그놈의 국정원 진짜. 국정원에서 진짜 작정하고 털려고 마음먹었으면 차라리 김부선 쪽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거 말고도 털 거 많았을 거예요. 그게 망신주기인 줄 아 망신 주기에는 네, 망신 주기 딱 좋으니까. 아니 성남시장을 국정원이 왜 건드려? 박근혜 눈에 이제 밑보였다고. 어필하는 거죠. 박근혜 정권이 어필했던 이제 거지. 자신을 탄압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박근혜는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에 일단 안 들어가 있고 네. 정작 남경필이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지. 아니 진짜 남경필은 블랙리스트 왜 들어간 거예요? 남경필이 새끼는? 그래도 착하게 일을 잘했으니까 그런 거지. 뭐. 아 하긴 뭐 남경필이 이재명에 비하면 진짜 선노였긴 했어.
이재명이 안 비해도 지금 민주당 웬만한 새끼들보다 나아요. 남경필이. 아 그건 도지사 되면서 그 이후에 처신한 거 보면은 예. 지금 이재명 비호하는 웬만한 의원들보다 남경필이 나아요. 나 솔직히 진짜 그 경기도의 아들 대한민국의 딸 이드림만 안 쳤어도 그 새끼인 그건. 자, 뭐 아무튼. 네. 이 자질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뭐 아주 바람직하게 중구난방으로 가지를 흘러가고 치고 있습니다. 나가네요 네. 아주. 이 자질 이야기는 이쯤에서 이제 접고 두 번째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자격은 저는 이제 이 자격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말 그대로 후보가 선출되기까지의 과정 거기서 얼마나 이제 정당성이 있느냐, 정통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경선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제 성남시장 시절부터 한번 쭉 봅시다. 애초에 시장이 당선된 것도 당시 민주당 시장이었던 이대엽 시장을 아니 이대엽 이대엽 시장은 시장. 이대엽이 한나라당 아니야? 한나라당. 한나라당. 이대엽이 아니고 김병량 시장. 김병량 시장을 이재명이 음해를 냈죠. 음해를 내서 이제 그 물러나게 하고 원래는 처음에 얘기는 당시 한나라당으로 이재명이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안 받아줬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 거기에도 이제 성남시장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쟁쟁한 텐데. 양반들이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스펙은 쟁쟁한 사람들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근데 그 김병량 시장 치고 나서 한나라당에서 되게 좋아했대요. 황우여가 면회도 가줬다고 음. 하던 일화가 구치소까지 있다고 찾아갔다고 그러는데. 하죠.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쪽으로 될 줄 알았나 보지. 근데 거기도 뭐 다 이미 내정이 돼 있을 텐데 서로 네가 하니 내가 하니 하고 있을 텐데. 그치, 경선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이재명이 정치 시작부터 보면은 이 멀쩡한 사람 하나 제끼고 자기가 지금 그 자리를 먹은 셈인 건데. 약간 곽철용 아니야 곽철용도 자기 건드리는 사람 제꼈다고 했잖아. 곽철용은 순정이라도 있지. 아 그러네 순정도 없네 이재명은. 좀 비록 폭력적이긴 하지만 순정이라도 그러니까. 있지. 그리고 사람 믿다가 권위한테 통수라도 까이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깡패가 되기 전에 경고라도 해주지. 이재명은 사람 믿다가 통수 까일 일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지가 통수를 맨날 치니까 잠깐만 아 이거 조조 하이호환 아니에요? 아닙니다. 통수 친다는 면에서는 고라옹의 화이호환이라고 할 수 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또 얘기가 왜 그렇게 가? 자, 아무튼 시작부터 그랬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또 당시에 그 음주운전 때문에 이게 후보로 나설 자격이 되느냐 그 얘기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이제 비호 아래 말하자면 출마를 한 셈인 거고, 근데 당규가 고쳐졌던가 뭐 그런 당규를 무시했던가 그렇죠. 그 음주운전 전과자는 출마할 수 없다는 그런 네 그거는 그 전부터 있을 테니까 규정이 사실.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정당성이 또 상실된 거예요. 거기에 뭔가 구질구질한 회피 이유가 있어요. 그 당규에 보면은 기억이 안 뭔가 구질구질해요. 뭐 되게. 현직 지자체장은 뭐 그러니까 그런 거 단수 조항이 붙어 있는데 그 단수 조항에 따라서 이재명을 이제 사면시킬 수 있는 그런 그런 해석이 가능했다는 거죠. 되게 구질구질해. 그러니까 처음에 성남시장 당선될 때는 그때 이제 선거법상 그 전과를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금고 이하, 금고 이하.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징역살이를 해야지만 아, 그게 공개가 되고 벌금 이런 거는 이제 공개가 안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성남시장 재선할 때 14년 그때부터 이제 100만 원 벌금 이상의 모든 죄를 다 써야 된다 해서 이제 전과 사범인 게 처음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렇지 2014년에. 전과도 처음에는 자기 숨겼잖아요. 그치. 전과 없음이라고 했잖아. 처음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나왔을 밝힐 때. 필요가 없었으니까. 밝힐 필요가 없었어요. 밝힐 필요 없으면 안 밝히는 야 아주 그냥 꼼꼼하셔. 선거법에서 이제 공개하라는 거 그 선에서는 없는 거니까 그 정도의 전과는 없고 검사 정도 사칭은 전과는 징역 없어요. 살았잖아요. 어? 검사 사칭 검사 아니 그거 벌금이에요. 벌금이에요. 그것도 벌금이야. 벌금 300만 원인가 그래요. 예. 야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다 날라가는 것들이네. 그러니까 공무원 사칭죄 치고는 벌금이 약하다 그랬고 예전에 이제 그 이정열 판사가 이제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음주운전은 좀 세다. 그러니까 면허정지급으로 술 네. 처마셨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뭐 0.158%였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만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필름 끊기는 거예요? 거의 예. 저 상태로 운전을 했네. 아 진짜? 예.
아니 지금 몸깡딱으로 운선대 잡았대요 그러면? 모르죠.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아 하긴 일반인 기준에서 보면 안 되는구나 이재명을. 그 부산에서 그 덮쳐가지고 인도 덮쳐가지고 사람 죽어가지고 이제 그 음주운전법을 새로 다시 만들자 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높아요 이재명이. 와. 그거를 이제 뭐 자기가 무슨 제보를 받으러 아니 그거 심지어 연도도 다르다면서요. 연도가 연도는 같고 아니 그게- 연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 농협 뭐 무슨 네. 농협 그 농협 사건하고 대출 사기 사건. 대출 사기 사건 이거를 이제 그 성남일보 모동희 기자님 그 방송에 보면은 그 시기랑 그 음주운전 시기랑 다르대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거 그 시기랑 다르대요. 아니요. 맞아 떨어지고. 음. 맞아 그거 떨어지고. 자체는 맞아요. 근데 모동희 기자가 그것 때문에 제보 때문에 이재명이 가는 거였으면 내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였어요. 아 왜냐면은 그 농협 대출 사기 사건이 성남일보를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재명이랑 모동희 기자랑 같이 일했을 때니까. 네네. 아 맞아요. 그래요? 네, 같이 이제 그러니까 아는 시민운동 하던 사이가 마찬가지라서. 같이 활동하는 사이여서. 네,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 뭐 이런 정도 관계였었죠. 지금 성남에서 이재명을 비판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재명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틀어지게 된 게 이제 성남 시장 하면서 이제 인터넷 실명제 네네. 게시판 실명제 도입해가지고 게시판 실명제. 자기 까는 걸 다 필터링하겠다, 음. 잡아내겠다, 뭐 그런. 그런 취지로 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동희 기자님께서 이제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광고가 끊기고. 탄압이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래가지고 경기도 때도 경기도지사 때도 저는 솔직히 그것도 검사 사칭하고 도망갔잖아요. 도주를 거의 한 달? 네. 아, 네. 네. 잠수 탔죠. 나는 그것도 자기가 정말 당당하게 검사 사칭을 했으면은 이거를 내가 이걸 정말 꼭 밝혀내야겠다 그 생각으로 검사 사칭을 했으면은 당당하게 나 검사 사칭했습니다. 처벌 받을 각오로 했습니다. 변호사잖아요. 그냥 일반 시민도 아니고 변호사면은 이게 얼마큼 문제가 되는 건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법 공부하면서 검사 사칭, 공무원 사칭이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다면 그거는 그거를 그리고 도주를 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자기는 사칭하지 않았다 그랬어. 그 옆에 KBS 있던, KBS PD가 사칭해. 맞아. 그것도 아니, 남탓했고. 그거 지지자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해. 아직도 그 얘기를 해. 원툴이야.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정말 열이 받는 게 뭐냐면은 지금 그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그쵸. 그분들은 이런 방법 그치. 안 택하거든. 아무도 그런 방법을 쓰진 않죠. 그쵸. 이거는 진짜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내겠다. 이런 사람은 정말 자질이 없죠. 목적을 위한 거였을까?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정말 그러니까. 그 힘들게 인권 운동하시고 외로운 싸움 하고 계시는데 진짜 청와대나 이런 데 앞에 가면은 판넬 들고 자기 억울한 거 이렇게 그 사람 그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뭐 사안이 도의가 되든 안 되든 무슨 사실 신문고에 네. 고발하고 네. 뭐 방송국에 고발하고 제보하고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 할 수 있는 게. 근데 이재명은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하다못해 집회라도 자기가 집회 뭐 많이 했더만 저기 유동규랑 네. 2000년도에 집회 많이 뭐 분당 그 파크뷰 그 문제로 집회 많이 했더만 와 그런 내가 식으로 응애일 때다.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뭐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절차를 무시를 하고 공무원 사칭 이거는 진짜 그 진짜 힘들게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모욕적인 일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법조인이잖아요. 법조인이라면 다 아는 조항 중에 하나가 독수독과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효력이 없다. 예, 결정적이라도 효력이 없다 그래. 그런 조항이 있을 정도인데 무슨 검사 사칭해가지고 그걸로 무슨 올바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할 그러네. 수가 있는 증거 하나 거죠. 내다 버리는 격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제일 중요한 증거. 예. 그걸로 결정적인 증거면 증거일수록 오히려 자폭인 건데.
그렇죠. 거기서 어떤 확실한 증언을 든다고 해도 그걸 써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치. 폭로로 써먹을 수 없는 거야. 언론 플레이는 할 수 있겠지. 그 검사 사칭을 어떻게 했겠어요? 나 어디 검사실에 누구 검사인데 그렇죠. 이거를 시장님께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시장님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 사칭이란 게 뭐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진술을 받아 이끌어내는 거잖아. 이거는 근데 현직 검사나 경찰들도 이런 식으로는 하면은 함정 수사예요. 그렇죠. 함정 수사 되죠. 네, 정확하게 그렇죠. 검사 사칭이 하면 아니었어도 안 되는 거를 한 거야. 이거는 국민들도 알고 있지. 함정 수사라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건 국민들도 알잖아요. 네. 근데 하면 안 되는 걸 변호사라는 사람이 하면서 심지어 그거를 진짜 검사 사칭을 야 이거 이중이네. 아 내가 진짜 이쯤 되면 재밌는 수준이다 진짜.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정말 자기 와이프도 내다 팔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 봤을 때는 아니 와이프도 내다 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저기가 있잖아요. 그거는 모르니까 아직까지.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왜 저러지 하고 가끔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 얘기를 한 적 있잖아요. 맞아. 이미 내다 놓은 적이 있어. 제물로다가. 자 아무튼 자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로서의 자격. 그러니까 성남시장도 그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선 후보로 오르는 과정까지 쭉 보면은 정통성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정치 이력 통틀어 가지고 후보로서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한 정당성을 정당하게 확보한 적이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후보가 되기까지 전 과정을 쭉 놓고 봐도 정당성이 있는 정당성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걸러낸 거야. 필터링이 안 된. 그러니까 성남시장 출마하기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도 나갔었거든요. 네. 이재명이.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그 지역구 네. 내 지역구 네. 어유 세상에. 거기 나왔었던 네, 거예요. 네. 거기 한번 나와서 떨어지고 낙선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장도 한번 낙선하고 그 다음에 당선이 됐나? 뭐 그럴 거예요. 아니면 국회의원 떨어지고 성남시장 성남시장 경선에서 떨어졌겠지 뭐. 그러니까 김병량이 된 거 아니야? 아니 그때는 아예 그냥 시민운동 하는 시민운동 아니, 코스프레 하는 양반이었고 당적 끼고 이게 민주당 끼고 나온 게 아니고 네네네. 그냥 아니 국회의원은 당적 끼고 나왔고 시장은 아닌가 보네. 네. 그 이민석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봤어요? 그 이재명이 옛날에 네네. 저기 누구야 이명박 그 요미우리 신문 독도 문제로 네. 아니 그건 유명한 얘기잖아요. 뭔데요? 그게 이재명이 담당 변호사였대. 그러니까 이재명이 처음에 담당 변호사를 맡았다가 성남시장 한다고 빠졌다가 이게 네. 좀 이슈가 되고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 다시 예. 그건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게 예전에 청정이 얘기했던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를 그 관련해서 청정도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대표 고발인이 서울의 소리 네, 맞아요. 네. 서울의 소리 백은종 아이고. 할배. 그러니까 백운종이 당시에는 이재명 그렇게 이제 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또 저러고 있으니 참 사람 씁쓸하죠. 참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숟가락 올리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요. 예전에 이제 그 성남시장 할 때도 비슷한 게 그 판교 그 환풍구였잖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떠오르죠. 환풍구 때도 애초에 책임 안 지려고 자기 속은 아닌 것처럼 판교가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네. 자기 속은 아니고 경기도 소관 아니냐 막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서 발을 뺐다가 막상 이제 유족들이랑 잘 원만하게 얘기가 되니까 합의가 되려고 하니까 그제 와서는 이제 자기가 주역인 것처럼 내가 자기가 발표하겠다고 브리핑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기도 부지사가 그때 저기 네. 했던가? 경기 부지사가 폭로를 했죠. 폭로했죠. 아무튼 이 자격 면에서 봐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정당한 적이 없었고 정통성을 획득한 적도 없었다. 네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남시장 후보가 된 게 정세균 씨가 그 열린우리당 당대표 하던 시절인가? 하여튼 그때 그래서 본인도 자기가 이재명 공천장 줬다고 자랑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게 총리 시절인가? 총리할 때 정세균이 총리할 때 그걸 다시 한번 자랑을 했었지. 예.
뭐 부끄러운 줄 아시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지지자 표도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그 관점 후보의 경쟁력 면에서 이재명은 어떤가 한번 또 얘기를 해봅시다. 아, 이거는 저는 경쟁력은 이번 판문. 대선에서의 경쟁력은 모르겠지만 경쟁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아 예. 지금 딱 하나 있잖아요. 반문. 반문 원툴. 반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성남시장도 어쨌든 하고 경기도지사도 하고 어쨌든 당선됐던 경쟁력은 있다. 없지는 않다. 네, 없진 네. 않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쟁력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선이거든요. 네, 그렇죠. 제일 큰 선거. 정말 전국 선거. 근데 그게 이번에도 있는다는 보장은 없고 그쵸. 그리고 많이 까발려졌기 때문에 경쟁력 포장지가 예. 몇 겹이 쌓여 있던 포장지가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제 1당 제1야당 예, 그냥 제1야당이라고 하죠. 170석이 넘는 당의 후보라는 경쟁력이 있죠. 아직도 170석이에요? 170석이 넘어요? 180석은 안 되니까. 170, 그러니까 170. 170 조금 넘. 아 그래요? 아 그 사이에 더 날아가지고 169석 이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아, 출당한 사람 빼면은 170석이 아 안 됐으니까. 그래서 윤미향 복당시켰나? 저는 이재명이 경쟁력을 가졌던 그러니까 후보로서 경쟁력을 가졌던 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다고 봐요.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 그 뒤에 재선 때는 진영 논리로 그러니까 먹은 면이 크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사는 솔직히 대통령덕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이재명이 이재명의 경쟁력이 어디 있어요? 경쟁력 그쵸. 경기도지사 그 2018년 지선은 사실 무효표 기권표가 제일 네. 많잖아요. 경기도의 참된 아, 리더 100만 표가 기권표지사. 잠시만요. 기권표는 그거 정확하게 표 아닙니다. 그냥 무효표. 기권한 사람입니다. 기권한 사람. 투표를 아예 안 한 사람. 아, 투표를 안 한 사람. 안 한 사람. 아 그러니까 무효표. 무효표는 이재명이 득표한 것보다는 낮고. 그러면은 그 성남 시민 중에서 100만 그 그러니까 경기도의 투표율이 그 정도. 60 몇 %였더라? 예. 어쨌든 기권표라는 건 없어요. 기권입니다. 기권. 무효 기권표라고 돼 있던데. 무효 기권표. 기권 있고 그다음에 무효표 있고. 그래서 기권이 그러니까 투표 안 하신 분들이 이재명 뽑은 사람들보다 많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따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그래서 정말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을 때 그때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었고 그 뒤로는 진영 논리 그다음에 대통령 덕을 봤다고 하면은 이재명도 그 상황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민주당이 좋은 그릇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좋은 그릇. 네. 좋은 그릇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 자기도 스스로에 대한 경쟁력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는 걸 없고.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치. 본인 역량이 낮다는 걸. 20%는 찍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민주당의 후보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이재명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여기서 따져볼 경쟁력은 아닌 거지. 이재명 본연의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자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한 얼마 정도 표를 먹을 수 있었을까? 글쎄요. 오차범위 내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장담하는데 민주당이 단일하자고 매달렸을 거예요. 아 잠깐 누구?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가 나왔더라도 단일을 하자고 매달렸을 거라고. 그 무소속이 문재인한테. 아 지금 달라붙어 문재인 가지고. 대통령이 나 네. 이재명이 그러면은 민주당이 매달리지 명왕한테는. 뭐 안철수한테도 매달렸었는데 뭐. 아 그거는 그거랑 다르죠. 안철수도 전성기 때 경쟁력은 엄청났죠. 리즈 시절. 몸푸랑 맞먹는 수준이었으니까. 나 지금 순간 그랬지. 이재명 얘기하는 줄 알고 저기 했는데. 근데 아, 이제 명확히 얘기하면은 이재명한테 민주당을 무슨 걷어내면은 얘기를 과연 그만한 그 이재명 본연의 경쟁력이 있냐라는 거죠. 이재명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까놓고 말해서 오차범위 내 득표예요. 근데 뭐 그거는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이거야. 그거는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그거를 왜 생각해야 되죠? 왜냐면은 이재명은 왜냐하면은 민주당 후보로 나올 건데. 왜냐하면은 민주당이라는 그 포장지에 붙어 있는 경쟁력은 그러면 이재명이 아니라 누구라도 민주당에서 나오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이재명이 가지는 경쟁력이란 이재명 본연의 경쟁력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럴 필요 없다 생각해서요.
자, 아무튼 포장지를 벗긴 걸 따져야 진짜 그게 저기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예, 예. 근데 포장지를 현실적으로 못 지금 벗기잖아. 그러니까 포장지 현실적으로 나도 벗기죠, 벗기고, 그러니까. 벗기고 싶죠. 할당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이 가지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뭐 지금 그러니까 현 대선 주자로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건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게 입증이 되고 있는 바죠. 비호감도 60%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추세가 네. 뭐 이렇게 실질적인 퍼센티지는 조사 따라 다르니까 제쳐놓더라도 계속 지금 떨어지는 추세잖아요. 네, 추세가 그렇죠. 특검 여론도 더 높아지고. 네. 특검 여론이 높아지고. 그 트리플 하락이라고 하더라고요. 트리플 하락. 그게 근데 뭐 좋기만 한 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본인 이재명 지지율. 네. 근데 그래서 이 솔직히 제가 볼 때 트리플 하락.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 건 저 어떻게 보냐면 네. 요 두 개의 발목 잡힌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치. 냉정하게는 그거예요 진짜. 아무리 봐도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지금 돼. 제가 요즘에 우파 쪽 그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뭐 다 시민님 이런 엮어서 거. 가. 다 엮어서 가. 뭐 그러니까 그게 우파 유튜버뿐만 아니라 그냥 그 무당층 아니면 무당층 사람들도 네, 스윙 어차피 보터들도 같은 뭐 당 아니냐. 끼리끼리다. 네네. 그렇죠. 이렇게 나 그거를 막 들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뭐 음. 끼리끼리가 아니다고 해도 만약에 그 이재명이 국힘당 소속이라고 해도 지금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졌을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뭄이 들어도 내 탓인 것 같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의 숙명이기도 한 거고 뭐 나라에 혼란이 있으면은 그게 정말 책임을 따져봤을 때 대통령 책임이 있냐 없냐는 제껴놓고 혼란이 있으면은 어찌됐건 사람들은 대통령 탓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뭐 민주당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부부께서 그렇죠.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민주당을 저버리지 않으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문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저버렸는데 이씨. 배은망덕한 놈들이죠. 지 자식도 모를 것들이야 이것들은. 아무튼 그래서 경쟁력을 좀 따져봅시다. 경쟁력 없죠. 경쟁력은 갈수록 더 네. 낮아질 거라고 예측해볼 만한 근거는 충분하죠. 근데 사실- 또 오늘 그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이 되면서 네. 경쟁력이 조금 생긴 거 아닌가. 근데 아닐 거라고. 지금 왜냐면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지잖아요. 윤석열에 대한 비호감도가 음. 그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다고 봐야죠. 왜냐면- 이재명보단 낫다라는 이재명보다 생각. 확실히 맞아요. 비호감도가 그렇죠. 낮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호감도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높기 훨씬 때문에 높으니까. 일반에서는 네네. 그 점을 따져봐야 되죠. 그렇네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그 돌았던 게 뭐냐면 나 기가 차가지고 이재명 하나 놓고 윤석열, 홍준표 다 놓고 이재명이 아이, 1등? 이재명이 1등한 거야. 나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아니 오늘 경선 결과 나오는데 국민의힘 경선 결과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야. 그거 뿌리는 저희가 뭐야. 사람들 눈을 무슨 단추구멍으로 하나. 아니 이거 진짜 개돼지로 하는 거지 국민을. 이거 어디서 의뢰를 했죠? 어느 기관이? 그거는 그 갤럽 한국갤럽에서 하고 갤럽에서 그럼 하고. 발표한 기관은 어디? 발표한 거는 그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언론 여러 군데서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럼 음. 갤럽 그냥 정례 조사일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왜 왜 그렇게 했지? 왜 그렇게 조사를 했지? 그러게. 왜냐면 뭔가 갤럽 같지 않은데. 보면은 분위기가 홍준표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굉장히 싫어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탈표가 분명 있긴 있을지 몰라도 또 윤석열한테 결국은 셋이 박빙이야. 박빙이었어. 그런데 셋이 바뀐. 그러면 지는 거지 뭐 이재명은. 국민의힘은 개- 그리고 개털린 거지. 그 결선 투표율 자체가 없어가지고 네. 어쨌든 그리고 또 바로 당일날 오늘 이제 홍준표가 결과를 받아들였으니까 뭐 상당히 국민의- 잡음 없이 그냥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뭐 경선 과정에서 후보들끼리 아무리 그렇게 싸웠어도 봉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나 홍준표나 상대방 지지자를 모멸감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홍준표 지지자들이 원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가 좀 나오긴 해요. 웃긴 건 약간
거울상이야 거울상. 이게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자들처럼 좀 한 것 같아.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아니라 윤석열을 캠프-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 뭐 고발 네. 사주도 있고. 윤석열 캠프에서 네. 대놓고 아. 소박 같은 소리 한 적 있어요? 캠프 차원에서는 없지. 홍준표 지지자들한테 캠프 아니, 차원에서 못 봤어. 그거 홍어준표도 했잖아. 아, 서민. 홍준표 서민이 한 거고. 홍어준표는 네. 서민. 근데 그게 윤석열 그 유튜브 진행자 아니었어요 서민이? 윤석열 유튜브 진행자는 아니고 그냥 자기 유튜브 자기- 채널에 자기 채널에다가. 윤석열 인터뷰 올린 것뿐이죠. 뭐 개사과도 하고. 네. 근데 서민은 바로 사과했어. 네. 그래도. 하긴 그러면서 이재명 바로 캠프 사고 쪽은- 자기 채널을 닫아버렸죠. 네. 유튜브 안 한다고. 닫았어요? 활동 안 한다고 이제. 당분간 안 한다고. 네. 네. 그 정도는 해야지. 하긴 그치. 이재명 캠프에서 사과 한번 나온 적 있었나? 이준석이 한 번이라도 윤석열 지지자나 홍준표 지지자에 대해놓고 멸칭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아니 오죽하면은 송영길이 그 대깨문 타령한 거 있잖아요. 대깨문 1배2 타령한 거. 이게 뭐냐면 이준석이 누구 지지자야? 홍준표 지지자라고 해야 돼? 윤석열 지지자라고 해야 돼? 홍준표 지지자한테 야, 클리앙 빨갱이 새끼들아 이런 거랑 비슷한 거라니까? 이준석은 거의 반관했죠. 큰 이슈 아니면 개입은 딱히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당 대표의 자세 아닌가. 오히려 차라리 방관하는 게. 방관이 아니죠. 그게 중립이죠. 그치 사실. 그러니까 송영길에 비하면은 그건 방관이지. 아니 그러니까 중립을 지킨.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게 원래 중립을 지키는 게 네. 맞는데 네. 송영길은 너무 개입하고 거의 무슨 추대하려고. 그냥 이재명 딱 찍어놓고 니네가 끼리 한번 놀아봐 이거였으니까. 약간 야 독하다 독해 이런데도 사퇴를 안 해 이런 느낌. 경선 초반에 뭐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대책도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한 게 송영길이었으니까. 큰일 났다. 4분 남았어. 아니 14분 남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야지. 아무튼 이래서 이제 경쟁력 면에서도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 네네.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집토끼 그러니까 오케이. 터널지 마. 알았어. 이제 빨리 정리해야 돼 빨리. 13분밖에 안 남았어. 타이머 되게.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후보 자질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이재명 이제 반이재명 운동을 펼친다고 한다면은 이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비위 사실들에 대한 수사 그 기소로 이제 그러니까 결말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리고 자격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해법이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뭐 위헌 소송 같은 것들 본안 소송. 네, 본안 소송 같은 것들 예. 그러니까 선출의 부당함을 증명해서 자격을 박탈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쟁력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내릴 수 있는 해법은 뭐 말하자면은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어내야 된다 우리가. 제가 낙선 운동을 해야 한다. 제일 선호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길이 그러니까 반이재명 운동이라는 게 이 세 가지 길 정도로 이제 갈라질 수가 있는데 뭐 결론은 이제 어찌됐건 간에 다시 가려고 하는 지향하는 바는 같으니까 결국은 만나게 되겠지만은 세 가지의 방법론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럼 이제 어느 방법론을 선호하겠느냐, 어느 방법론을 따르겠느냐, 따르고 싶냐, 이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다는 거죠. 링 장군님은 이제 그 지지율 하락, 하락 운동하고 낙선. 싶다. 그거만큼 그거는 누가 총대만 매주면 되거든요. 지금 솔직히 낙선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은 게 아니 20%대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지. 왜냐면은 지금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콘크리트 낙선 운동 이야기가 아니에요. 후보 교체를 위한 후보 교체를 위한 이야기인 거지. 그러면은 누가 총대를 정말 그 중진 이상 되는 원로들이 총대를 메고 옛날 같았으면은 이제 동교동계들이 했겠지만은 지금 없으니까. 그 양반들이 이재명한테 붙은 그 서른 의원만 필요한 캠프로 갔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데 뭐 어차피 지지율은 계속 아마도 민주당의 지지율과 함께 계속 떨어지긴 할 건데요. 그거로 이제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상 그 예전에 후단협이랑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 명분이 잘 안 썼다. 명분이 좀 예. 근데 희석된- 그때랑은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지만은 이재명 측에서 반박할 여지는 되는 거죠. 네. 옛날에도 그랬던 적 있지 않냐. 근데 그때는 지지율하고도 많이 아니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 여론조사 안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후단협이 물고 늘어졌던 거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정당성 자체를 걸고 넘어야 되지 그래서 않을까? 저는 그 그래서 앞에 당규 해석을 네. 그래서 저는 앞에 두 가지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된다. 투트랙으로. 그러니까는 반드시 같이 간다기보다는 뭐 첫 번째 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두 번째 거 그 이제 4.4.5 그러니까 결선 투표 근데 지금은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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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책임론도 같이 가야 되고. 저는 솔직히 이제 그 경선 과정의 정당성이랑 그 이재명의 범죄 사실 자체를 얘기해야 되지 않나. 2번, 3번. 근데 그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아 내가 너무 당위성만 그러니까 생각했나? 이제 그 자질이랑 자격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이제 법적으로는 가장 명쾌하긴 한데 문제는 이 판결을 내린 게 결국은 사법부란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사법부를 얼마나 믿을 수가 없죠. 신뢰할 수 있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면죄부를 또 주는.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애초에 이 주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기 뭐요 비씨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처분 소송 그쪽에도 이제 힘을 보태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구속 기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려는 분들한테도 이제 힘을 실어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두 개의 운동을 하는 그 뭐 주축들은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동력이 갈라지는 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병력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러 군데 보낼 만큼의 저는 그런 힘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그러니까 여의도와 지금 그 서초동에서 또 모인다고 네. 하잖아요. 네네. 이제 여의도는 이제 조만간 정리해서 서초동 쪽으로 모이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봐도 그냥 서초동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쵸. 아니, 받아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그 하는 게 재판에 뭐 압력 행위가 되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민주당 역시 뭐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예, 무시하면 사실 되고. 민주당에서 신경을 안 쓴 거는 이해찬 때부터 그냥 신경을 예, 안 그러니까 썼어서 제명 아니, 집회 때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우리들만 네. 그냥 소리치고 나오는 거 네. 빠지는 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근데 신고를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까지 마치 한 달을 했대. 응, 한 달 하고 이제 그 서초 집회는 어저께 방송 들어보니까 다음 주부터 할 수 있도록 저기 집회 신고했고. 저는 근데 네.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서초권 여의도권 간에 그 집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타격은 1도 없다고 봐요. 아 그건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은 사실 저는 근데 특검 목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 근데 특검을 얘기할 거면 오히려 국회 앞에서 해야 될 그 텐데? 조국 수호 집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인원이 지금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네네. 네,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우리 한 반년 넘게 했잖아요. 예, 매주 그렇죠. 나왔죠. 거의 네. 16년 탄핵 집회 때만큼 길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여론을 움직였습니까? 검찰에 타격을 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 믿는 것만 위해서 집회를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호응이 없었죠. 대중들한테 호응이 없었고 쟤네 왜 저래? 저 아직도 하나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서초도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으면서 그 이제 여의도에 고립되어 버린다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지도 않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서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번에는 또 모르죠. 이제 특검 여론이 사람들이 계속 모일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진영만 모이는 게 우리 조국 집회 때는 우리 진영만 모여도 그치, 그렇게 모였었잖아. 철저히 진영 싸움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초 집회는 저쪽 그 지금 오른쪽 분당 쪽에서도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야탑에서 하고 있죠. 분당 거기서도 집회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일 거란 말이에요. 진영 그건 잘 탈피해가지고. 글쎄요, 모일지는 뭐 그건 두고 봐야지 하는데 뭐 결과를 꼭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뭐 생각은 냉정하게 말하면 잘은 안 드는데 뭐 모이는 게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뭐 수사 촉구 집회를 하든. 네. 그러니까 특검을 그러니까 얘기할 거면 국회가 맞지 않나. 이재명을 오히려 끌어내릴 서초동이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리 선에서는 없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나. 그리고 여의도에 주말에 사람이 없어. 아 그치 유동인구 자체가 없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집회를 그 여의도 그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묻힐 가능성이 커. 아 특검 요구하는 집회 자체가. 그건 서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요, 서초는 그래도 거의 유동인구가 있어요 주말에. 아니, 저희 그 법원 앞에서 집회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그 뻔히 아니, 봤는데. 그 뭐야 거기 뭐 무슨 그때 뭐 저희 뭐 결혼식도 한다고 그랬고 뭐. 근데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한테 전파되는 만큼의 유동 인구가 많은 여의도보다는 많죠. 차도 많이 다니고. 여의도보다 많은데 정말 그 미미한 그러니까 수준이라는 상대적으로 겁니다. 많은 거다. 상대적으로 이런 많은 거지. 거지. 네. 여의도나 서초 아니 국회 앞은 크고 서초동은 밀집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 원래 주말에 사람들 안 해. 다 그 법조타운 부근이라 가지고 법원 다 놀고 하니까 주말에 식당들도 문 닫는 식당도 많고 뭐 그런 동네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집회 자체가 어쩌면은 그 집회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이 집회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의 집회들이 다 그래왔다. 거의 다 그래왔다. 그렇죠. 뭐 결과가 없이. 성공한 집회는 딱 하나밖에 없었죠. 박근혜 탄핵. 박근혜 탄핵 집회. 두 개입니다. 두 개. 하나는 뭐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탄핵 반대. 그렇죠. 그 집회가 그게 있었구나. 더 셌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전국민적인 호응을 얻지 않는 한은 어떤 식으로 집회를 하든 간에 그 집회 자체로만은 성공하기 힘들다. 이건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집회가 가질 수 있는 의의가 뭔가, 뭐 그건 정말 각자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가장 큰 게 지금 계속 이재명을 향해서 이제 소리치고 싸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힘을 잃지 않고 가기 위한 한 방편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서 집회를 하든 저기서 집회를 하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장소 자체가. 장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체가 누구든 간에 크게 이제 구애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회 자체를 저는 집회 싫어합니다. 집회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이제 좀 힘 빠지는 것도 있고. 집회 분위기 자체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은. 그 막 갑자기 비장해지는 그런 거. 네,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계속 나가는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 이제 혼자 놔두면 혼자 놔두면 얼마나 외롭겠나. 저 사람도 내 편인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라도 나가서 덜 외롭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덜 외로워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도 거기 나가면은 덜 외로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가장 큽니다, 사실은. 뭐 오늘 이야기는 어떤 뭐 특정한 결론을 내리려고 한 건 아니고 애초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의 방향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하든 간에 결국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하나라는 거 그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길로 가든 간에 그 길을 가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게 비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안 될 거 보고 하고 싶은데요. 그렇죠. 아니 제가 어차피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는 이게 확신을 가진 게 뭐냐면 제가 법원 앞에 가서 1인 피켓 들고 네. 그걸 했다는 게 와 내가 정말 이재명을 너무 싫어하는구나. 절대 그러니까 발언 같은 것도 안 하고 뉴스 인터뷰 내가 왜 해? 뉴스 인터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발언도 하게 되고. 국회로 이분을 보내야겠는데요? 국회에 가면은 뭐 바뀔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에 대한 증오의 발로거든요.
분노.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이끌어준 게 이재명. 뭐든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정말 투표하고 그냥 대빵하는 것만을 떠나서 네. 내가 뭐 집회도 하고 발언도 하고 이렇게 나설 수 있게 해준 게 이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뭐든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낙선 운동을 위해서라면. 왜냐하면 이재명 때문에 분노했던 기간이 너무 길어요. 많이 쌓였죠. 음. 진짜 많이 쌓였지. 네. 역시 예상했던 대로 2시간은 상당히 짧은 네. 중간에 쉬는 시간도 안 가졌었는데. 오늘도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급 마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게 닥쳤습니다. 녹음을 연장하면 좋겠지만은 여기 이제 10시면 문 닫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 일하시는 분의 자, 아무튼 빠른 귀가를 위해서. 네.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결국은 결론이 없는 이야기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 혹은 열린 결말로 끝내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또 뭐 계속 열심히 이재명 비판할 수밖에 자꾸 거리가 나오니까요. 네. 예, 이재명과 민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네. 말하면 좀 하루 정도는 그만하고 싶어요. 네. 근데 맨날 새롭게 나와. 쉬엄쉬엄 하세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출연해주신 두 감사합니다.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